10년 동안 나는 매달 꼬박꼬박 시어머니의 계좌로 200만 원씩을 보냈다. 요양병원 병원비부터 개인 간병인 월급, 각종 영양제, 심지어 매주 친구분들과 모임에 쓰시는 용돈까지 전부 내 돈으로 감당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저 강씨 집안에서 노인네를 호강시켜 드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돌아온 그날, 내게 이혼 합의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자신만만한 그의 표정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날 조용히 은행으로 걸어가 그 계좌를 깔끔하게 해지해버렸을 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며느리 심희진이 요양병원 청구서를 가계부 사이에 끼워 넣었을 때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국이 마침 펄펄 끓어올랐다. 하얀 김이 냄비 뚜껑 가장자리로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가스불을 줄이고 손에 물기를 닦아낸 뒤 스마트폰을 들어 이체 결과를 확인했다. 200만 원. 수취인은 시어머니, 남할순. 적요란에는 늘 그렇듯 딱 두 글자만 적었다. 생활. 이 메모를 적어온 지도 벌써 10년째였다. 결혼하고 2달째 되던 무렵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회복이 더뎠고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과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남편 강정우는 대기업에 갓 자리를 잡은 참이었다. 직급이 높지 않아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요양병원 병원비의 개인 간병인 비용, 그리고 어머니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한꺼번에 감당할 만큼 넉넉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심희진은 새 아파트의 식탁에 앉아 남편이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요양병원 쪽에 매달 목돈이 들어가고 간병인 비용은 또 따로 줘야 해 약값에 영양제까지 하면 이것도 무시 못하고 남편은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펜 끝으로 꾹꾹 찌르듯 말했다. 누나는 조카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라고 당분간은 돕기 힘들다네. 심희진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양손으로 감싸준 채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 시절 심희진은 청담동의 한 에스테틱숍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이 아는 것보다 수입이 꽤 쏠쏠했다. 솜씨가 좋아 단골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지명예약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눈 밑에 짙게 깔린 그늘을 보며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볍게 입을 뗐다. 어머니 병원비 내가 낼게. 남편이 멈칫했다. 당신이.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씩 뺄 수 있어 심희진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모자라는 건 그때 가서 다시 상의하자. 돈 문제 때문에 어머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게 하지 마.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희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나중에 승진해서 자리 잡으면 꼭 다 보상할게. 그녀는 남편의 그 다짐을 굳이 가계부에 적어두지 않았다. 그 후 10년 동안 그녀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돈을 이체했다. 요양병원 비용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개인 간병인 월급도 거기서 나갔으며 시어머니가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가끔 친구분들과 만나실 때 쓰는 용돈까지 전부 그 안에서 해결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집에서 돈을 내고 있다고 인지하다가 차츰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간다고 여기게 되었고 급기야 결제일이 며칠인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시어머니는 더더욱 몰랐다. 어머니가 아는 것이라곤 그저 매달 계좌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것,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가 면회를 올 때마다 양손 무겁게 무언가를 사들고 온다는 것뿐이었다. 며느리는 늘 침대 곁에 앉아 과일을 깎아드리고 옷장을 정리하며 요양병원 밥이 싱겁다느니 간병인 손이 굼뜨다느니 같은 병실 코골이가 심하다느니 하는 불평불만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이에 희진아, 시어머니 남할수는 요양병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처진 눈꺼풀을 치켜뜨며 깨끗하게 빤 수건을 서랍장에 개어 넣고 있는 심희진을 흘깃 보았다. 너 요새 살 좀 쪘니?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관리를 해야지. 정우개가 이제 회사에서 얼마나 번듯한 사람인데 내가 칠칠 맞게 굴어서 애 얼굴에 먹칠하면 쓰겠니? 심희진은 마지막 수건을 반듯하게 펴놓고는 옅게 웃었다. 신경 쓸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하는 그 일도 참 그래? 허구한 날 남의 얼굴이나 만져주면서 무슨 비전이 있겠니? 여자는 그저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야. 넌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 온 걸 큰 복으로 알아라. 심희진은 서랍장 문을 닫았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아주 잠깐 허공에 머물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물었다. 오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제 시간에 잘 맞춰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오긴 왔지? 근데 예전 아줌마만큼 싹싹하지가 않아. 내가 원무과 가서 한마디 좀 해라. 나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네, 심희진은 순순히 대답했다. 그녀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피부관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강남구 이면도로에 자그마한 에스테틱 숍을 차렸고 7년 차에는 2호점까지 냈다는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았다. 두 곳 모두 규모는 작아도 입소문과 단골 손님들 덕분에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그녀는 시댁에서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였고 나중에는 말해봤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녀가 여전히 동네 피부관리실에서 일당 뛰며 간간히 아이를 돌보는 줄로만 알았다. 심희진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늘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차도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세단만 몰았으며 시댁에 갈 때면 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반찬거리만 조용히 챙겨갔다. 친척들이 요즘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그저 자직숍에서 관리 일해요 라고만 둘러댔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누나인 강은성은 꼭 한마디씩 거들며 웃었다. 우리 올케는 참 욕심도 없고 성격도 둥글둥글해. 우리 정우한테 시집와서 큰 고생 안 하고 사니 얼마나 다행이야.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가족 식사 자리였다. 상 위에는 밑반찬이 가득 깔렸고 찌개 냄비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시어머니의 휠체어 곁에 앉은 시누이는 자기 아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심희진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올케, 솔직히 말해서 올케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정우 같은 남자가 어딨어? 직장 탄탄하지, 가정적이지.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이런 집안에 시집 오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데. 심희진은 딸 강서윤의 생선살을 발라주고 있었다. 9살 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얌전히 밥만 먹고 있었다. 심희진은 가시를 잘 발라낸 생선살을 아이 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네, 저도 알아요.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기에 바빴다. 시누이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고생이 많지? 희진이 너도 평소에 돈 좀 아껴 써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바깥 양반들 밖에서 돈 벌어오기가 어디 그리 쉬운 줄 아느냐? 심희진은 묻지 않았다. 매달 어머니 계좌로 꽂히는 그 200만 원이 쓸데없는데 쓴 돈인지 아닌지. 그녀는 그저 아이 밥그릇에 혹시 가시가 남지 않았나 한 번 더 젓가락으로 뒤적일 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집안이 시끄럽지 않고 아이가 구김살 없이 자라며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남편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6살에 강씨 집안에 시집와서 36살이 되기까지
그녀 소유의 에스테틱 숍간판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가계부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가슴속에 품은 말들은 반대로 자꾸만 얇아져 갔다. 남편이 부서 이사로 승진하던 날, 회사에서는 집으로 화려한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풍겼고 슈트 재킷은 팔에 대충 걸쳐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반쯤 풀어 헤쳐진 상태였다. 아내 심희진은 주방에서 딸아이의 도시락통을 설거지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승진 발령 났어. 심희진은 씻은 도시락통을 식기 건조대에 엎어놓았다. 남편은 냉장고에 삐딱하게 기댄 채 입가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다음 달에 정식으로 발령 나? 축하해. 그녀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았다. 황태국 좀 데워줄까? 남편이 그녀를 훑어보았다. 늘어진 홈웨어, 대충 틀어올린 머리, 소매 끝에 튄 물자국까지. 그의 눈빛은 예전의 피로감이나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유행이 훌쩍 지나버린 낡은 가구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됐어. 남편이 툭 내뱉었다. 앞으로 외부 접대가 많아질 테니까 밤에 문 열어놓고 기다릴 필요 없어.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이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생활 수준이 달라. 당신도 앞으로 무슨 모임 같은데 따라갈 일 생기면 옷차림 좀 신경 써. 심희진은 행주를 건조대에 널며 대답했다. 당신 회사 모임에 내가 나갈 일이 뭐가 있다고?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모른다는 거야? 됐다. 말해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심희진은 주방에 멍하니 서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국을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았다. 반찬통 뚜껑이 탁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 반찬통을 보며 아주 오래전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늦은 밥을 차려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남편은 뒤에서 그녀를 백허그하며 우리 희진이가 제일 고생이네 라고 속삭여주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다정한 말은 줄어들더니 이제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져버렸다. 이사로 승진한 이후 남편의 귀가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늦어졌다. 그의 옷장에는 최고급 맞춤 셔츠가 걸리기 시작했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으며 말투마저 묘하게 달라졌다. 전화가 걸려오면 늘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고 스마트폰은 항상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뒤집어 놓았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회사 임원진이나 외부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아졌다. 심희진이 눈치가 없는 바보는 아니었다. 다만 섣부른 의심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식탁 위에 올려진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연달아 번쩍였다. 그녀는 딸아이에게 줄 우유를 들고 지나가던 참이었다. 알림창에는 숨겨지지 않은 메시지 내용이 고스란히 떠 있었다. 어제 당신이 그랬잖아. 집에 돌아가서 지금의 아내를 보면 숨막히지 않냐고. 그 아래로는 남편이 보낸 답장이 알림에 반쯤 잘린 채 보였다. 솔직히 지금 내 수준에는 안 맞아. 심희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유리잔 속의 하얀 우유가 잘게 흔들렸다.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우리 아빠가 다음 주에 식사 한번 같이 하자셔. 당신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했지? 심희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지도 더 이상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딸의 지정석에 우유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뒤돌아 가스불을 끌어갔다. 프라이팬 위에서 익어가던 계란 프라이 가장자리가 살짝 탔다. 뒤집개로 뒤집는 순간 노른자가 터져버렸다. 남편이 젖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거기 서서 뭐해? 심희진은 터진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서윤이 학원 갈 시간 다 됐어? 아침 다 됐으니까 나와. 남편은 재빨리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낚아채더니 화면을 쓱쓱 문질렀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심희진은 그 꼴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오후에 딸을 미술학원에 데려다 준 뒤 그녀는 첫 번째 에스테틱 숍으로 향했다. 프런트에서 예약 명부를 확인하던 점장 조민지가 원장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조심스레 물었다. 원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심희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 2호점 재고 리스트 민지 씨가 한 번 더 체크해줘요. 조민지는 그녀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이라 원장이 사적인 가정사를 입에 올리기 싫어한다는 걸 잘 알았다. 그래서 더 캐묻지 않았다.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심희진은 원장실에 홀로 앉아 지난 몇 년간의 매출 장부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았다. 숍의 수입은 매우 안정적이었고 2호점은 점장에게 운영을 일임해도 무리가 없었으며 아이 학교 근처에 얻을 만한 깔끔한 반전세 아파트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당장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비로소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게 된 것은 2주 뒤 열린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였다.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시누이가 주도한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외출증을 끊고 나와 심희진이 지난달에 사들인 고급 카디건을 걸치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고급 한정식집의 프라이빗 룸은 조명이 따뜻했고 직원이 전복죽을 내어온 뒤 문을 닫고 나가자 식구들의 대화는 한결 편안해졌다. 시누이 강은성이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우리 정우, 이제 어엿한 이사님이네. 앞으로 우리 강씨 집안 위상도 팍팍 올라가겠어. 어머니, 이제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한바구음을 지었다. 내 아들이 원래 머리가 비상했잖니. 남편은 입으로는 자직 멀었어 하면서도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숨기지 않았다. 시누이가 심희진을 쳐다보며 은근슬쩍 가르치려 들었다. 옳게도 이제 우리 정우 수준에 발을 좀 맞춰야지. 맨날 그 동네 숍인지 뭔지 처박혀 있지 말고. 여자가 집구석에서 애나 보고 잔돈푼이나 만지면 남자가 기운 빠져서 쓰나. 심희진은 딸아이 앞에 놓인 국그릇을 살짝 안쪽으로 밀어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희진이 얘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에 보탬이 된 게 뭐 있니? 그저 애 키우고 피부관리실에서 일당 좀 받아온 게 전부지. 정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다 지 혼자 아등바등 고생한 덕이다. 룸 안의 공기가 0.5초가량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딸 서윤이가 숟가락을 물고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남편은 그 모욕적인 말을 바로잡지 않았다. 심지어 못들은 척 자기 앞에 물잔을 들어 홀짝이기까지 했다. 심희진의 손은 여전히 딸아이의 의자 등받이에 얹어 있었다. 나무 등받이에 닿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몰랐던 것도 시누이가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매달 20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 요양병원에서 병원비 인상 연락이 올 때마다 누가 그 전화를 다 받아내는지, 개인 간병인이 교대할 때마다 불려가서 비위를 맞춘 사람이 누구인지, 어머니의 비싼 영양제부터 휠체어 수리비, 내주 친구들과 마시는 커피값까지 모조리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그저 집안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집안에 심희진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우 딸아이는 카시트에 머리를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음 달에 있을 외부 비즈니스 파티 이야기를 떠벌렸다. 심희진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며 불쑥 입을 열었다. 당신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요양병원비 누가 낸 것 같아. 남편이 미간을 확 구겼다.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남편은 앞만 뚫어져라 보며 짜증 섞인 투로 대꾸했다. 당연히 우리 집 생활비에서 나간 거지? 내 월급 들어오면 당신이 그거 합쳐서 관리하잖아. 부부 사이에 그런 디테일을 뭐 그렇게 쪼잔하게 따져? 심희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안 따졌지. 남편이 혀를 쯧 차며 말했다. 아까 밥 먹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꽁해서 이러는 모양인데 노인네들 다 그래?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 요 몇 년 동안 숍에서 알바 조금 하면서 애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고 유세야. 심희진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차가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선 후 남편은 전화가 왔다며 차에서 먼저 쏙 내려버렸다. 심희진은 안전벨트를 풀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잠결에 엄마 목을 꼭 끌어안은 아이가 웅얼거리듯 물었다. 엄마, 아까 할머니가 왜 엄마 보고 돈 안 벌었다고 그래? 심희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지하 주차장. 그녀는 품에 안긴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래? 아빠도 몰라. 아이가 다시 물었다. 심희진은 저만치 떨어져서 전화를 받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등을 돌린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 안에서와 달리 소름 돋게 다정했다. 그녀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응, 아빠도 몰라.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심희진은 노트북을 켜고 지난 10년간의 이체 내역을 엑셀로 전부 다운로드했다. 가장 오래된 내역은 결혼 후 두 번째 달. 200만 원. 그 뒤로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이체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가끔은 더 많은 금액이 찍힌 달도 있었다. 1인실로 병실을 옮겼을 때 들어간 목돈, 명절 때마다 간병인에게 챙겨준 보너스, 같은 방 환자 보호자가 산 비싼 영양제를 어머니도 드시고 싶다고 해서 결제한 카드 내역들. 장부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10년치 페이지를 모두 합산하자 총액은 무려 2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그 엑셀 파일의 이름을 남할순 요양비 지출 내역으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투명한 엘자 파일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다. 지잉 하고 프린터에서 종이가 뱉어지는 소리만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거실을 맴돌았다. 새벽 1시. 남편이 안방 문 앞에 섰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희진아, 남편은 문틀에 기대선 채 말했다. 우리 당분간 각방 쓰자. 심희진은 아이가 내일 입고 갈 양말을 반듯하게 개며 물었다. 왜? 남편은 실크 잠옷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 요즘 앞으로 내 커리어 어떻게 설계할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 위치가 예전하고 달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녀는 갠 양말을 서랍 안에 쏙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남편은 그녀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 몰랐는지 2초 정도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서재는 내가 쓸게. 그래. 그가 문을 닫고 나갔다. 심희진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응시했다. 반지 아래로 얇게 파인 자국이 보였다. 반지를 빼면 그 자국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날 터였다. 그녀는 당장 반지를 빼지 않았다. 그저 손을 이불 밑으로 숨기고 탁 스탠드 조명을 껐다. 이혼 합의서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날아왔다. 일요일 저녁 또 한 번의 지긋지긋한 가족 식사가 끝난 후였다. 시누이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러 나갔고 딸아이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심희진을 서재로 조용히 불렀다. 원래 서재는 안 쓰는 잡동산이나 묵은 서류를 쌓아두는 창고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명품 정장과 고사양 노트북, 그리고 비싼 양주병들을 진열해 놓으며 그곳을 자신만의 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깔끔하게 스테이플러로 찍힌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남편은 푹신한 사장님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심희진은 앉지 않고 책상 앞에 꼿꼿이 섰다. 남편이 서류를 그녀 쪽으로 쓱 밀었다.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하자. 그녀의 시선이 첫 페이지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에 꽂혔다. 이혼 합의서. 남편이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희진아,
우리 결혼한 지 10년 꽉 채웠다.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나도 다 인정해.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하잖아. 까놓고 말해서 당신 이제 우리 집에 아무런 득이 될 게 없잖아. 서재아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심희진의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진흙탕 싸움 만들자는 거 아니야? 서윤이는 내가 키워. 애한테는 좋은 학군,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할 수 있어. 당신은 직장도 알바 수준이라 불안정하고 경제력도 없잖아. 이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니까 당신하고 상관없는 거 알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 쳐서 줄 테니까 일단 그걸로 고시원이든 방이든 하나 구해받아 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 상의해 볼 수 있고. 심희진이 서류를 넘겼다. 조항은 남편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쥐대 구체적인 합의는 얼버무려 놓았고 쥐꼬리만 한 위자료를 받는 대가로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말미에는 일주일 안에 도장을 찍으라는 최후 통첩이 적혀 있었다. 500만 원. 시어머니 석 달치 요양병원비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탁 덮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벌써 갈아탈 스폰서라도 생겼나 보지?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끝내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임원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의 반발을 묵살하듯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댔다. 그게 뭐 중요해? 중요한 건 당신이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내 타이틀이 바뀌었고 내가 어울리는 물이 달라졌어. 나보고 평생 우물 안개구리로 살라는 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물안, 심희진이 서늘하게 물었다. 남편이 미간을 팍 구겼다. 말투 좀 고치지? 우리 좋게 좋게 끝내자. 그게 얘 정서에도 좋아. 여기서 당신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며 악쓰면 결국 바닥 드러나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녀는 즉각 대꾸하지 않았다. 서재 문밖에서 딸아이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려왔다. 심희진은 합의서를 들어 올렸다. 일주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줄 테니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내 회사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나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우아하게 끝내자고. 심희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남편은 그녀가 주저앉아 펑펑 울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최소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며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미련 없이 휙 돌아서서 나갔다. 방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심희진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을 맞으며 전화를 받았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퇴근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학원 숙제를 하는 듯한 서툰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나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예, 희진아. 정우한테 다 들었다. 여자가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나가야지 어딜 뻗대고 있어. 심희진은 폰을 귀에 댄 채 차분하게 불렀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 조건이면 밖에서 줄을 선 여자들이 트럭으로 한가득이다. 넌 지난 1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 비싼 아파트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았잖니. 이제 정우가 날개 달고 더 높이 날아보겠다는데 내가 발목을 잡아서 쓰겠어? 심희진은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응시했다. 어머니도 제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내가 생각이란 게 있으면 알아서 곱게 나가라. 우리 정우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서윤이는 당연히 강씨 핏줄이니 우리가 키우마. 너 같은 피부관리실 알바생이 애한테 무슨 미래를 주겠니? 심희진은 한동안 입을 굳게 닫았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기가 죽었다고 판단했는지 선심 쓰듯 덧붙였다. 나중에 명절 때 얼굴 보고 싶다고 하면 아예 못 보게 막지는 않으마. 사람 사는데 그 정도 정리는 있어야지. 심희진이 대답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후, 신우이 강은성이 불쑥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신우이는 한 손에 비싼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든 채 도어락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현관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올케, 짐 아직도 안 쌌어. 신우이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는 제 집인 양상석에 떡하니 주저앉았다. 정우가 일주일 말미 줬다며? 올케, 지금 이렇게 뻣뻣하게 굴 때가 아니야? 무릎 꿇고 우리 정우한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심희진은 보리차를 따라 내밀었다. 형님, 물 좀 드세요. 신우이는 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원래 다 그래? 이사 달고 잘 나가는데 밖에서 꼬이는 여우들이 한둘이겠어? 올케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 일단 납작 엎드려. 그동안 눈치 없이 굴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내조 잘하겠다고 싹싹 빌라고. 혹시 알아? 우리 정우가 서윤이 봐서라도 마음 약해져서 한번 봐줄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심희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우이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뭐가 필요 없어? 싹싹 비는 거요. 안 하겠다고요. 신우이는 심희진을 노려보았다. 올케 제정신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살 건데? 그 숍에서 받는 쥐꼬리만 한 알바비로? 서윤이 데리고 원룸에서 궁상 떨며 살게? 심희진은 신우이 쪽으로 물컵을 쓱 밀어주었다. 아이 양육권 문제는 법적 절차 밟아서 정식으로 다툴 겁니다. 신우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법적 절차? 올케가 변호사 살 돈이나 있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가지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 여기서 더 진흙탕 싸움 만들면 정우가 올케 더 벌레 보듯 할걸. 심희진은 대꾸하는 대신 전곡을 찔렀다. 형님 오늘 여기까지 행차하신 거. 그쪽에서 바람잡이 노릇하라고 시켜서 오신 거군요. 신우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내가 올케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잖아.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심희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희만 숍에 출근해봐야 해서요. 신우이도 씩씩대며 일어나 명품백을 낚아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휙 돌아보며 독서를 퍼부었다. 지금이야 쿨한 척 고상 떨지?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어 오지나 마. 우리 강씨 집안이 올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호구인 줄 알아? 현관문이 쾅 닫혔다. 심희진은 신발장 앞에 선 채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과일 바구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들고 나가 다음 날 에스테틱 숍 직원들에게 싹 돌려버렸다. 그녀가 10년간 호구 노릇을 청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던 유난히 쌀쌀한 아침이었다. 딸아이를 학교에 밀어넣고 돌아오는 길에 심희진은 동네 은행 지점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창구 대기열은 한산했다. 띵동 소리와 함께 그녀의 대기표 번호가 모니터에 떴을 때 그녀는 신분증과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이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고객님, 이 계좌 해지하시려는 거 맞습니까? 개설하신 지 10년이나 된 오래된 계좌인데요. 네, 심희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잔액은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드릴까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다시 확인했다. 아니면 계좌 자체는 살려두시고 자동이체만 해지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전부 해지해 주세요. 심희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았다. 고객님, 여기에 등록된 고정 자동이체건이 꽤 많습니다. 계좌를 해지하시면 이번 달부터 해당 기관으로의 출금이 전부 정지되어 미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심희진은 창구 데스크 가장자리에 올려둔 손가락을 까딱하지 않았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자패드에 서명할 때 그녀의 펜 끝은 무척이나 느리고 묵직하게 움직였다. 심희진 세 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졌다. 통장 해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직원이 건네준 해지 영수증을 받아 반으로 접어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그녀의 스마트폰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떤 알림도 울리지 않았다. 강씨 집안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갔다는 사실을 그 집구석 놈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2호점으로 향했다. 점장 조민지가 원장실에서 타이트한 스케줄표와 재고 관리 대장을 펼쳐놓고 대기 중이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는 베드에 누운 고객들의 나직한 수다 소리와 고주파 관리 기기에서 나는 경쾌한 알림음이 간간히 들려왔다. 민지 씨, 심희진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다음 달부터 2호점 실무 관리는 민지 씨가 전담해요. 예약 스케줄링, 직원들 근무표 짜는 거, 제품 발주까지 전부 민지 씨 선에서 재량껏 처리하세요.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큰 지출만 나한테 결제 올리고요. 조민지가 서류철을 넘겨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원장님, 어디 해외 연수라도 길게 가세요? 아니요, 심희진이 옅게 웃었다. 집안에 좀 치워야 할 쓰레기들이 있어서 당분간 거기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제가 따로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심희진이 고개를 저었다. 슛 매출이나 떨어뜨리지 말고 꽉 잡고 있어요. 조민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원장님, 그동안 너무 혼자서만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솔직히 우리 숍, 원장님 혼자서 멱살 잡고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다 제 목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심희진은 마음이 울컥해 잠시 침묵했다. 유리문 너머 홀을 내다보았다. 막내 직원이 허리를 굽혀 고객에게 슬리퍼를 내어주고 있었고 아직 서툰 동작을 보며 선임 직원이 옆에서 조용히 코칭해주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 에스테틱 특유의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다. 저 베드 하나하나 예약 장부에 빼곡히 적힌 단골 손님들의 이름, 충성도 높은 VIP 고객들 모두가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피땀 흘려 일군 빛나는 훈장이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저 강씨 집안의 썩어 빠진 가계부에 내 자리를 비워뒀을 뿐. 그 후로 한 달 동안 심희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딸아이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숍으로 출근해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저녁에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의 알림장을 검사했다. 남편이 술떡이 되어 새벽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남편은 서재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나도 태연한 그녀의 태도에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안도했다. 합의서 도장 찍을 생각은 다 했어. 어느 날 밤 남편이 주방 입구에 삐딱하게 서서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다. 심희진은 물기를 닦은 밥그릇을 상부장에 밀어넣었다. 다 봤어. 조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봐. 쥐꼬리만큼은 협상해 줄 테니까. 남편의 말투는 마치 대단한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 했다. 근데 선 넘는 요구는 안 통하는 거 알지? 양육권은 절대 못 넘겨. 그녀가 상부장 문을 탁 닫았다. 나머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내 변호사랑 직접 얘기해. 남편의 안색이 확 구겨졌다. 진짜 변호사 샀냐?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수임료를 감당해? 희진아, 어디 헛바람 들어서 브로커 같은 놈들한테 사기당하지 마라. 돈은 돈대로 날리고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어? 심희진은 수건에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나한테 일주일 시간 줬잖아. 그동안 아주 현실적으로 뼛속 깊이 잘 생각해놨으니까 기대해. 남편은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제 시나리오대로 고분고분 엎드리지 않는 아내가 몹시 거슬리는 모양이었다. 그가 윽박 지르려던 찰나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험악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달콤하게 풀렸다. 그는 휙 돌아서서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심희진은 굳이 문에 귀를 대고 엿듣지 않았다. 그녀는 분당 쪽에 새로 나온 반전세 아파트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딸아이의 원래 학교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었고 주변에 유해 시설 없이 조용해서 학업 분위기도 좋았다. 무엇보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그녀의 개인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이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갈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자신이 전담했던 육아 기록, 그리고 에스테틱 원장으로서의 확실한 소득 증빙 자료를 산더미처럼 준비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시어머니 명의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높다는 건 이미 계산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양육권만큼은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키운다는 남편의 오만한 논리에 절대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뱀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남편은 그녀가 독이 바짝 오른 줄도 모르고 그저 체념한 줄로만 착각했다. 해지 후 첫 번째 달이 지나자 요양병원에서 발송한 미납 독촉 문자 메시지가 시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을 울렸다. 그날 시어머니 남할수는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과 열띠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알림음이 울리자 그녀는 곁에 있던 간병인에게 액정을 좀 읽어보라고 턱짓을 했다. 간병인이 액정을 들여다보며 머뭇거렸다. 이번 달 병원비가 미납 처리되었다고 떴는데요. 시어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팍 파였다. 미납.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휴게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매달 말일이면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리야? 간병인이 멋쩍게 웃으며 달랬다. 가끔 전산에 오류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드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그 자리에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임원 회의 중이라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오기가 발동해 연달아 3번을 더 걸었고 결국 분에 못 이겨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야, 당장 은행 들어가서 확인해봐. 병원에서 돈 안 냈다고 문자 오고 난리다. 애미 체면 구기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날 밤 퇴근길에 늦게 전화를 걸어온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엄마, 내일 내가 원무과에 연락해 볼게. 자동이체 카드 한도가 꽉 찼거나 전산 오류 났겠지?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아들이 돼서 모르면 어떡해. 나 오늘 휴게실에서 다른 엄마들 다 보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다. 남편이 미간을 꾹꾹 눌렀다. 알았다고요.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까 화 푸세요. 다음 날 남편은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 창구를 찾았다. 신분증을 내밀고 확인을 부탁하자 창구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객님, 말씀하신 그 계좌는 한 달 전에 이미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해지요? 제 계좌 중에 어떤 거요? 직원은 금융실명제법상 시어머니 계좌의 상세이체 내역이나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직 강정우 본인 명의의 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남편은 폰뱅킹 앱을 열어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훑어보았고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자 그저 옛날에 만들어둔 안 쓰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병원 쪽 원무과 전산 오류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렸다. 그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 오만방자하게 쏘아붙였다. 어이, 확인 좀 똑바로 하시죠? 우리 어머니 병원비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문자 보내요. 원무과 직원은 재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그 귀찮은 통화를 끝으로 그 일을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왜냐하면 그 무렵 그는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프라이빗 비즈니스 파티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파티에는 바로 그 재벌가 막내딸도 와 있었다. 고급스러운 샤넬 슈트를 차려입은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해외 유학 시절의 무용담과 아트펀드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마다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상위 1%를 향해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구질구질한 어머니의 병원비 미납 문자는 물론이고 집구석에 널브러진 이혼 합의서나 골치 아픈 아이 양육권 문제 따위는 성공을 위해 잠시 밟고 지나가야 할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 사소한 티끌은 석 달 뒤 회사 사장실 직통 전화로 들이닥치는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돌아왔다. 어느 날 오전 부서 임원 회의를 막 끝내고 나온 남편의 집무실로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이사님, 요양병원 원무과장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벌써 2번이나 당겨받았거든요.
보호자 본인하고 무조건 통화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남편은 불쾌감을 팍팍 풍기며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챘다. 강정우입니다. 뭡니까? 수화기 너머로 원무과장의 사무적이고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정우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남알순 환자분 계신 요양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환자분 병원비가 무려 3개월째 장기 미납 상태입니다. 게다가 개인 간병인 협회 쪽에서도 밀린 월급이 정산되지 않아 오늘부로 간병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석 달 동안 여러 차례 내용 증명도 보내고 환자분 본인에게도 고지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네요. 보호자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쥐어뜯듯 느슨하게 풀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석 달씩이나 미납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짤깍짤깍 들려왔다. 전산 기록 띄워보니 기존에 자동이체 걸려있던 계좌가 3개월 전에 싹 다 해지된 걸로 나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결제 계좌나 카드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언성이 높아졌다. 계좌가 해지됐다고요? 대체 누가 그딴 짓을 했습니까? 강정우 보호자님. 저희는 카드 결제 실패 내역과 등록된 보호자 인적 사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알순 환자분께서 쓰시는 개인 1:1 간병 서비스는 저희 병원 기본 수가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미납금 100% 입금 안 되시면 간병인 협회 측에서 아예 계약 파기하고 사람 빼겠다고 하네요. 집무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은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당장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듯 끊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막을 찔렀다. 아이고 정우야. 이 간병인 아줌마가 글쎄 짐 싸서 간다잖니. 돈 안 줬다고 당장 나간대. 너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 남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속삭였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보긴 뭘 알아봐.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악다구니를 썼다. 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인데 이 아줌마 가면 누가 똥오줌 받아내고 밥 먹여줘? 좀 전에는 원무과 직원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돈 내라고 윽박 지르고 가더라. 나 원통하고 분해서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란다.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원래 병원비 빠져나가던 돈, 우리 집 생활비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던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내 통장으로 꽂아준 돈으로 낸 거지? 남편이 되물었다. 무슨 통장이요? 엄마, 도대체 누가 매달 돈을 싸준 건지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누구긴 누구야. 내 아들 너지. 내가 번 돈으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꽂아준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줘? 남편의 소나기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 은행 직원이 무심하게 던졌던 계좌 해지라는 단어가 뇌리를 강타했다. 이혼 합의서를 꼼꼼히 읽고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차분하던 심희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가 서늘하게 던졌던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요양병원비 누가 낸 것 같아. 그는 미친 듯이 심희진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을 이어지다 툭 끊기듯 연결되었다. 폰 너머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고주파 관리 기기의 작동음, 그리고 원장님, VIP 룸 세팅 다 됐습니다 라는 직원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잠깐 멍해졌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얘야, 심희진. 너 엄마 요양병원비 내던 계좌 어떻게 된 거야? 아내 심희진은 에스테틱 숍복도 끝에 기대선 채 유리 파티션 너머로 고객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조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대고 서늘하게 대꾸했다. 무슨 계좌 말이죠? 모르는 척하지 마. 남편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매달 엄마 통장에 돈 꽂아주던 거 내가 가서 해지했지? 네, 제가 했는데요. 그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쿨하게 인정해버리자
오히려 남편 쪽이 말문이 막혀버렸다. 너 미쳤어. 왜 내 맘대로 해지해? 남편이 꽥소리를 질렀다가 자신이 회사 집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목소리를 깔았다. 그 돈 엄마 병원비인 거 뻔히 알면서 장난해? 심희진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우리 이혼할 사이잖아요. 남편은 스마트폰을 쥔 채 집무실 통유리창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가 이혼하는 거랑 우리 엄마 병원비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일단 이번 달 병원비부터 내 돈으로 메워놔. 이혼 위자료나 합의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조율해 줄 테니까. 심희진은 자신의 매끄러운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신규 고객에게 초음파 관리 시연을 보여주다 기계 모서리에 살짝 긁힌 붉은 상처가 눈에 띄었다. 그녀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제 일은 이제 강정우 씨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멈칫했다.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불렀어? 강정우 씨요. 심희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조차 없었다. 그쪽이 내민 이혼 합의서 보니까 제 이름은 이미 보호자란에서 깨끗하게 지워져 있던데요. 남할순 씨는 그쪽 어머니시니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은 능력자는 강정우 씨와 형님이 알아서 반반 부담하셔야죠.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심희진, 너 다 늙은 노인의 목숨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기부금을 끊었을 뿐이에요. 남편이 이를 꽉 악물었다. 그 10년 동안 전부 내가 돈 낸 거였어? 심희진은 굳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대신 이렇게 쏘아붙였다. 은행 이체 내역서, 엑셀로 단 1원까지 싹 다 뽑아놨어요. 혹시라도 소송에서 필요하면 내 변호사 통해서 그쪽 변호사한테 보낼게요. 남편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뒤통수 친 거구나. 강정우 씨가 저한테 우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 일주일 줬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다시 입을 연 남편의 말투는 비굴할 정도로 누그러져 있었다. 희진아, 우리 둘 문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나중에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당장 엄마 쪽 간병인은 끊기면 안 되잖아. 내가 급한 불부터 좀 꺼주라. 이번 달 치만 먼저 결제해줘. 심희진은 프런트 쪽에서 조민지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점장을 향해 살짝 고개를 저어 보인 뒤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내뱉었다. 단돈 10원도 대신 내줄 생각 없습니다. 볼일 끝났으면 끊을게요. 남편이 다급하게 매달렸다. 야, 너 그 병원비 한 달에 얼마씩 깨지는 줄이나 알아? 내가 갑자기 손 떼버리면 내가 당장 현금을 어떻게 융통해? 심희진이 대답했다. 알람하다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지난 10년 동안 병원 식대가 언제 올랐는지, 간병인이 언제 휴가를 가서 대타를 썼는지, 시어머니가 언제 특식 타령을 하며 카드를 긁게 했는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와서 남편의 그 알량한 돈 변통 타령 따위는 들어줄 가치조차 없었다. 남편이 발악하며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다. 저 바빠서 이만.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집무실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은 얄미울 정도로 맑고 화창했으며 도로 위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미끄러지듯 굴러가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고 있던 성공한 인생이라는 화려한 성곽 아래에 거대한 싱크홀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희진이라는 단단한 지지대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자 당장 발밑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다. 요양병원 병실은 이미 한바탕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짐을 싸서 나가려는 개인 간병인의 바짓가랑이를 시어머니가 불편한 왼손으로 부여잡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함을 쳐대고 있었다. 어딜 도망가. 우리 아들이 당장 병원비 싸 들고 올 거야. 이것들이 다 늙고 병든 노인네라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네. 간병인은 진저리를 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협 회장님이 돈 3달이나 밀렸다고 오늘부로 당장 철수하라고 난리쳐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원무과 직원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억지로 시어머니를 떼어내며 훈계했다. 남알순 환자분. 저희 병원에서 기본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는 건 해드리지만 1:1 전담 마크는 보호자 측에서 따로 결제하셔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시어머니는 성한 손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퍽퍽 내리치며 악을 썼다. 우리 아들 부르라고. 당장 강정우 오라고 해.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며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산발한 채 침대 위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고급 카디건 단추는 제멋대로 뜯어져 있었다. 헐레벌떡 뛰어온 시누이 강은성 역시 침대 옆에 선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악을 썼다. 정우야, 그년 어딨어? 당장 심희진 그년 머리채 끌고 와. 감히 시어미 병원비를 지 맘대로 끊어버려? 천하의 몹쓸년 같으니. 남편이 허겁지겁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병실에서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시어머니는 더욱 발악했다. 목소리 낮추게 생겼냐? 온 병동 사람들이 나 병원비 떼먹은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게 생겼는데? 넌 집구석에서 마누라 관리 하나 못하고 뭐 했어? 넌 그년이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이혼한다며? 쓸모도 없는 년이 매달 200만 원씩 나한테 갖다 바쳤냐? 넌 애미가 누구 돈으로 호강하는지도 모르는 등신 머저리 같은 놈이야. 시어머니의 독설을 듣고 있던 시누이의 고개가 남편 쪽으로 확 꺾였다. 뭐? 200만 원.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아들을 매섭게 찔러댔다. 10년이야. 10년 내내 내 통장에 꽂힌 돈이 전부 희진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이 머저리 같은 놈은 그 사실도 모르면서 지 마누라 내쫓겠다고 이혼 서류 들이밀었대. 돈줄을 끊어먹으려고 환장한 놈아.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강정우, 진짜야. 올케가 매달 엄마한테 200만 원씩 갖다 바쳤다고? 내 돈이 아니었어?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 비참한 침묵이 곧 정답이었다. 시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의 뇌리에 자신이 뱉었던 끔찍한 폭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씨 집안에 시집 온 걸 복으로 알아라. 정우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돈 못 버는 여자는 남편 기운 빠지게 한다며 조롱했던 기억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악을 썼다. 너 당장 폰 꺼내.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빌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라도 일단 병원비부터 뱉어내라고 해. 이혼은 도장 찍기 전이니까 돈부터 채워놓고 그 다음에 지지고 볶든 맘대로 하라고.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심희진의 번호를 눌렀다. 뚜껑, 뚜껑, 뚜껑.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건조한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그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가 혼이 나간 채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집안의 이질적인 공기를 감지했다. 현관 신발장에 늘 놓여있던 심희진의 낡은 단화가 보이지 않았다. 안방 드레스룸 문을 벌컥 열어보니 그녀의 옷까지 절반이 썰물 빠지듯 사라지고 없었다. 화장대 위를 빼곡히 채우던 소박한 스킨케어 제품들도 흔적 없이 치워져 있었다. 딸아이의 방 문을 열었다. 책상은 그대로였고 교복 재킷도 의자에 걸려 있었지만 펼쳐져 있던 문제집 몇 권이 사라졌다. 아이는 임시로 외할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다. 심희진이 사전에 학교 담임교사와 변호사에게 철저히 공문을 보내 친권 분쟁 중인 남편이 학교 시간에 아이를 강제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쳐둔 상태였다. 주방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코팅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병원비 이체 내역 엑셀 파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글씨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아이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는 내 변호사 명함으로 연락 바람. 남알순 씨 요양병원 미납금은 강정우 씨가 알아서 융통할 것. 남편은 포스트잇을 쥔 채 손을 덜덜 떨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던졌던 쥐자료 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식탁 위에 이체 내역서 한 페이지조차 메우지 못하는 객건 같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의 전화가 불티나게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신우이 강은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잔뜩 쉬어 있었다. 강정우, 엄마가 나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책임지라는데 너 돌았어. 우리 집 애들 수학학원비만 얼만 줄 알아?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고 왜 엄한 나한테 불똥 튀게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놔. 남편은 반쯤 텅 빈 안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쉰 목소리로 대꾸했다. 나도 지금 머리 터지게 대책 세우고 있어? 신우이가 악을 썼다. 내가 무슨 수로 대책을 세워. 넌 내 마누라가 그동안 내 엄마 똥구멍 닦아준 것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내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걔 피부관리실에서 파트타임 알바나 뛴다고. 남편은 두 눈을 꾹 감았다. 난 정말 몰랐어. 신우이가 그의 말을 무참히 잘라냈다. 몰랐으면 다야? 나 아까 쪽팔린 거 꾹 참고 올케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내가 싼 똥 내가 치우라고. 남편은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신우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심희진의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울리더니 찰칵 하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심희진은 분당의 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사본을 들고 막 걸어 나오던 참이었다. 평수는 작아도 정남향이라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딸아이도 폰으로 보내준 사진을 보며 엄마, 창가 쪽에 내 책상 놓으면 딱 좋겠다라며 좋아했다. 그녀는 화단 벤치에 앉으며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예전의 그 오만방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올케. 나 형님이야. 지금 통화 좀 돼? 심희진은 도로가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택시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신우이가 어색하게 하하 하고 가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휴. 엄마 병원 쪽에 갑자기 착오가 생겨서 좀 시끄럽네. 올케도 알다시피 노인네가 워낙 괄괄하시잖아. 병원비 밀리면 당장 난리 나는 거 알지? 우리가 올케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줄 전혀 몰랐어. 이 안에 뭔가 아주 큰 오해가. 오해 같은 거 없습니다. 심희진이 단칼에 잘랐다. 신우이의 말문이 탁 막혔다. 그녀가 다급하게 매달렸다. 올케. 사람 야박하게 굴지 마. 우리 그래도 한 식구로 10년을 살았는데 돈 문제는 만나서 좋게 풀자. 올케가 이번 달치만 일단 결제해줘. 정우가 나중에 보너스 나오면 싹 다 이자 쳐서 갚을 테니까. 심희진은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미 강씨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쪽 동생이 저한테 던진 합의서 내용대로라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다. 합의서에 도장 아직 안 찍었잖아. 희진아, 사람이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구니? 엄마가 그래도 10년 동안 널 며느리라고 품어주셨는데. 남알순 씨는 그쪽 친어머니시잖아요. 심희진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부모 병원비 내는 거 원래 그쪽 남매가 뼈 빠지게 하셨어야 할 의무 아닌가요? 신우이가 컥 하고 헛숨을 들이켰다가 징징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집 대출금 갚느라 쪼들리는 거 알잖아. 한 달에 100만 원 생돈 나가는 게 어디 장난이야? 심희진이 피식 웃었다. 네, 장난 아닌 거 아주 잘 알죠? 그녀는 신우이를 위로해줄 마음도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삼키며 그 짓거리를 해왔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마음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가 분통이 터져 씩씩대는 소리. 자존심이 상해 훌쩍거리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희진아 신우이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굽신거렸다. 형님이 그동안 뇌를 안 거치고 말막 한 거 있으면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제발 집으로 다시 돌아와 주라.
심희진은 새 아파트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는 이삿짐센터 직원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녀가 차갑게 쐐기를 박았다. 저 이사 때문에 바빠서 이만. 앞으로 볼 일 있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 통화가 뚝 끊어졌다. 신우이는 요양병원 복도 끝에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아 뚝뚝 거리는 발신음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병실 안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겠다며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우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원무과 수납 창고를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그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가 억겁의 지옥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분당의 새 아파트로 짐을 들이는 날은 일주일 뒤였다.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심희진의 통장 잔고는 여유로웠다. 자질구레한 가구는 전부 버리고 오직 딸아이의 원목 책상과 슈퍼싱글 침대, 그리고 자그마한 옷장만 새로 들였다. 조민지 점장이 직원 2명을 대동해 이삿짐 정리를 싹 다 도와주었다. 하교 후 새집으로 온 딸 강서유는 현관에 서서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제 손으로 얌전히 운동화를 벗어 정리하고는 가방을 창가 쪽에 내려놓았다. 엄마의 아이가 새 책상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다. 이제 나 여기서 학원 숙제하면 돼? 응. 심희진은 책상 위에 눈이 편안한 LED 스탠드를 올려주었다. 의자 높이 괜찮은지 한번 앉아볼래? 아이가 의자에 쏙 앉았다. 발끝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았다. 아이는 문제집을 뒤적거리다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빠는 우리 보러 안 와? 심희진은 빳빳한 새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팽팽하게 고정하며 손을 멈췄다. 아빠가 서윤이 보고 싶다고 정식으로 면접교섭권 신청하면 주말에 볼 수 있어. 학교 앞에서 몰래 데려가거나 하진 못할 거야. 아이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다. 한참 뒤에 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심희진이 아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연필을 책상 위에 나란히 줄 세우며 중얼거렸다. 나 옛날 집에서 아빠가 화내면서 전화하는 거 몰래 들었어. 그동안 할머니 병원비 엄마가 다 낸 거였어? 심희진은 다가가 아이의 책상 옆에 눈을 맞추고 쪼그려 앉았다. 응, 엄마가 냈어. 근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이 질문은 지난 10년간 그녀 스스로에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던졌던 질문이었다.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서. 결혼했으니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쪼잔해 보여서. 남편이 나중에 출세하면 다 갚아주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해서. 몸도 성취하는 시어머니한테 야박하게 굴기 싫어서. 말을 꺼내려고 입술을 달싹일 때마다 정우가 벌어온 돈으로 떵떵거린다. 바깥 양반 기죽이지 말라며 사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가스라이팅을 해대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굳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심희진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덮은 머리칼을 귀 뒤로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엄마는 예전에는 굳이 티 내지 않아도 다들 알아줄 거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이제 똑똑히 알았지? 내 권리는 내가 소리내어 말해야 하고 나를 호구로 보는 인간들한테는 베푸는 걸 당장 멈춰야 한다는 걸 말이야. 아이는 엄마의 눈빛을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협박조였다. 너 애 데리고 어디로 튀었어? 내 맘대로 이사 가는 게 정서에 좋을 것 같아? 엄마 오늘 쇼크 와서 링거 맞았다. 이제 내 속이 시원하냐? 그러다 이내 구차한 변명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때 서재에서 홧김에 한 말, 진짜 진심 아니었어. 이혼 조건 원점에서 다시 조율해보자. 내가 오해하는 그 여자, 그냥 비즈니스 펀드 관련해서 몇 번 만난 게 다야.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마지막에는 처절한 구걸로 변해갔다. 희진아, 제발 이번 달 엄마 병원비만 내가 어떻게 융통 좀 해주라. 내 카드 지금 다 한도 초과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무릎 꿇을게. 10년 부부의 정이 있는데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 심희진은 새 아파트의 깨끗한 강마루 바닥에 앉아 3호점 오픈을 위한 부동산 상권 분석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분당 학원가 밀집 지역은 강남 VIP 고객들과는 성향이 달랐기에 보증금 규모, 예약 시스템, 직원 프로모션까지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야 했다. 급할 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생기가 돌았다. 스마트폰 액정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다. 그녀는 액정을 힐끗 쳐다보고는 답장은커녕 아예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한 뒤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뒤집어 서류 옆으로 밀어버렸다. 조민지 점장에게서 2호점의 하루 매출 마감 보고가 카카오톡으로 날아왔다. 심희진은 이번 주말 예약이 너무 빡빡하니 직원들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주라고 짧게 피드백을 보냈다. 그리고 빨간색 플러스펜을 들어 상권 분석 자료의 A급 매물 주소지에 커다랗게 별표를 쳤다.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사박사박 들려왔다. 아이가 문제집을 한아름 가슴에 안고 총총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엄마, 이거 예전 집에서 풀던 건데 어디다 꽂아놔. 심희진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안고 있는 문제집 맨 위에 얹힌 수학 익힘책은 모서리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대충 소파에 던져둔 것을 그녀가 일일이 펴서 책꽂이에 정리해 주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스스로 문제집을 들고 어디다 정리해야 할지 묻고 있었다. 심희진은 창가 쪽에 놓인 3단 수납장을 펜 끝으로 가리켰다. 두 번째 칸 비워놨어. 내 물건은 이제 서윤이가 알아서 정리하고 관리하는 거야? 아이는 수납장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 쪼그려 앉더니 문제집을 한 권씩 차곡차곡 밀어넣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학 익힘책을 넣을 때는 한 번 뺐다가 방향을 돌려 더욱 깔끔하게 각을 맞춰 꽂았다. 심희진은 그 작고 야무진 손놀림을 바라보며 서류 위에 멈춰있던 펜을 빙그르르 돌렸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이번에는 발신자 강정우가 찍힌 전화였다. 진동음이 마루바닥을 타고 징징거리며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다. 아이가 수납장 문을 닫다 말고 고개를 돌려 스마트폰을 쳐다보았다. 아빠 전화냐고 묻지도 엄마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눈치를 보며 기다리지도 않았다. 심희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거절 버튼을 가볍게 밀어버린 뒤 아예 전원을 꺼 서랍장 깊숙한 곳에 쑤셔 박아버렸다. 창가에서 아이가 두 번째 수납장 문을 탁 닫고 일어나 자기 책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척 걸쳤다. 가방끈이 허공에서 가볍게 덜렁거리다. 이내 아주 평온하게 제자리를 잡고 멈춰섰다. 엔드.